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80대 재력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2주일여 만에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바로 5년 전까지 할머니 집에 살았었던 세입자였는데요.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용의자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 낳은 자녀들을 잇따라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의 사건 사고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수호 변호사, 이호선 삼담심리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수사가 좀 난항을 겪다가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큰 단서가 됐다고요? 네, 사실은 처음에 DNA하고 지문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존에 만약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해당 DNA가 있었을 텐데 일치되는 게 없었어요. 따라서 좀 약간 난항을 겪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결국은 그 CCTV나 블랙박스, 폐쇄로 TV 등등을 통해서 주변에 그 200명 가량을 이제 추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거죠. 아직 용의자의 이 범행 동기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 사는 게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돈 때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복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발적 살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돈과 관련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병리, 연쇄살인과 같은 정신병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이 도곡동 할머니 살인 사건 범인이 아니라 지금 용의자로 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때 돈을 갚지 못했던 상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현재 일용직 페인트공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마를 통해서 돈을 탕진한 경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DNA 항목도 그렇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돈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런데 이 용의자는 계속해서 지금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은 모든 그 용의자가 이 용의자가 실제로 이게 그 살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살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백을 하고 바로 뭐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발뺌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설령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형량이 더 추가되는 그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상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성의 여부가 굉장히 형량 결정에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유죄라고 이제 그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때 형량 결정에 있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느냐, 결국 그 사과를 했느냐, 뉘우치고 있느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은 유죄 판결 선고될 때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형 사유로는 분명히 참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최근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요,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노인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앞에서 사회적인 금기, 곧 약자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공동체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왜 그 전에 얼마 전에 왜 여행용 가방 안에 그 여성 어르신이 돌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보면 이 사회가 지금 연민이 없어지는 세상이고, 연민의 자리에 자신에 대한 사랑, 곧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이 할머니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의 상속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연로하신 분이, 또 재력도 있으신 분이 이제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것이, 혹시라도 상속을 받을 사람 중에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는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르면은 직계 비속이죠. 뭐 자녀 또는 뭐 손자 손녀가 1순위로 상속을 하게 되고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 이제 그 결국 이제 직계 존속이죠. 부모 아니면 이제 조부모가 상속하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배우자가 됩니다. 또 배우자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형제자매가 하게 되고요. 또 그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그 사촌이네, 반계 혈족이 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이제 귀속이 돼요. 그런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조카들 사이에
사이에서 누군가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용의자가 검거된 거 볼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의혹에 그쳤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그 상속을 받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살해했을 경우에 네. 아니면은 그 상속인을 한 명 유일한 상속인을 살해해서 내가 상속 받아야지라고 순서를 이제 건너뛰기 예.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밝혀진다면 상속 결격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처벌만 받고 상속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3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게 자기가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혼외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한 그런 그 아이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또한 재판 통해서 밝혀지겠는데 일단은 그 생활 환경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좀 비관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결국은 살해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아침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네. 암매장 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자기의 그런 흔적을 좀 없애기도 하고 한 것을 볼 때 좀 글쎄요 비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사건이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친엄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너무 충격적인데 뭐 살기 어려웠다, 뭐 내연남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심리 상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살기 어렵다고 내 아이를 죽이는 일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또 내연남의 아이라고 내 아이가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아이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였거나 혹은 내 쾌락을 통해서 나는 쾌락만 얻길 원했지만 사실은 불가피하게 생겨난 부수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목숨은 사실은 중요한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나로서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죽인 방법을 보면 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또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정이 있다면 이 모정은 정상적 모정이라고 절대 볼 수 없고 빗나간 모정일 테고 특별히 이건 모정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그 안에는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형법상의 살인죄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살인죄가 되겠고요. 뭐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겠는데요. 직계 존속 좀 부친이나 뭐 조부모 등등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좀 가중되죠. 그리고 네. 또 좀 감경되는 게 영아 살인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분만 직후나 분만 중인 그런 아이를 이제 그 살해했을 경우에 뭐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나 뭐 양육할 수 없어서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출산하자마자 어떤 그런 그 혼란 속에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살해했다면은 이런 그 영아 살해죄가 되겠습니다만, 네. 한참 이제 그 키우던 그런 아이를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해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좀 더 엄하게 처벌이 되지 않을까. 또한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 또한 그 자신과 그 어떠한 그 친분 관계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 관계, 혈족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오히려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동기에 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량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사건 경우에는 그 구체적으로 과연 가중 사유인지 아니면 감경 사유인지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이제 봐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영아 살해죄가 기본적으로 감형 사유인 것은 영아를 키우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까?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고요. 예. 뭐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키우기 어려워서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분만 직후여야 돼요. 따라서 몇 년 동안 예. 키웠을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뭐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참 파악을 해서 그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박사님 이렇게 뭐 우울증이나 뭐 가정 불화, 뭐 경제 문제 혹은 뭐 낳아봤더니 좀 장애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은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다음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생명이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약한 것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될 어른들이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해도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천륜이라는 관계까지 침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회적으로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이 좀 제고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짚어볼 사건은요, 무슨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쌍둥이 인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인 2역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네. 그런 그 사기 사건 네. 같은데요. 네. 그 전화를 한 여성이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 남자가 잘못 걸었습니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여성이 사실은 내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얻고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그 남성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뭐 사실 투자 명목의 사기였죠. 투자 권유를 해서 네. 결국은 그 7억 5천만 원이나 결국은 이제 절취를 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뭐 쌍둥이였기 때문에 사기가 성공했을지는 좀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7억 5천만 원이라 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수법을 사용했는데 혹시라도 이 범행이 되게 치밀했던 것을 볼 때 숨겨졌던 다른 그 전에 있던 피해자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방송국 PD를 사칭을 해서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이 됐더라고요. 이 사기 사건 보면은 뭐 이렇게 전문직 뭐 그리고 나는 돈이 많다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기는 사실은 결국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금액을 떠나서 뭐 저도 역시 뭐 안 당해본 건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는 연결해줄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네. 따라서 또 누군가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함에 있어서는 뭐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그 큰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큰 이권을 줄 수 있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또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이 사기인데요. 일단은 뭔가 내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내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온다고 하는 그런 솔깃한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한 번은 걱정을 하고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런 제안이 또 오면은 또 이렇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속기가 또 쉬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 먹고 속이겠다고 달려드는 네. 사람에게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뭐 고위직이다 아니면 뭐 방송국의 PD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를테면 뭐 전화하는 듯하면서 마치 내가 힘 있다는 것, 내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아는데 정보를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객관적인 정보라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마치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몇 개의 다리를 함께 놓으면서 아주 탄탄한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내고 다른 것들과의 차단, 곧 다른 그 객관적 정보들과를 이렇게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무장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믿도록 하는 장치로 하나의 권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사용해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욕심 없으면 안 당합니다. 욕심이 있죠, 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최근 미 법무부에서 일부 재산이 몰수된 전재용 박상아 부부의 소식인데요. 이번에 일단 몰수된 미국 내 재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다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좀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많지는 않았고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이제 미국에 은닉해 있던 그런 재산을 이제 환수할 수 있게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은 미국에서 이제 소송 작업이라든지 실무적으로 들어갔던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국고로 환수가 되게 됐는데요. 이게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이제 아직 환수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좀 작업을 열심히 진행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계속 기울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1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22만 달러 그러는데 1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다 몰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겠다. 아이들 데리고 그 얘기는 나는 살 돈이 아직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 부동산 경기가 사실 좋지도 못하고 재산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이 난관에 빠진 이유가 첫 번째가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고요. 네. 따라서 꽁꽁 숨겨놓은 돈이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찾기가 좀 굉장히 난감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까지 만든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그 국민들의 돈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전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 동에 우리 국민들의 돈이 결국은 흘러가서 그 일가의 그런 축제에 일가의 그런 사업에다 쓰였던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연결고리 희미한 연결고리라도 결국 찾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라도 좀 더 찾아낼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적인 수사기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잊지 말고 이건 국민 돈이다, 우리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감시하고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